제목 강아지의 기다림. 조용한 골목길,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벤치 앞에 앉아있는 한 마리의 강아지. 사람들은 처음엔 그저 유기견이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사람들은 눈치채기 시작했죠. 그 강아지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조용하고도 긴 기다림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여름의 끝자락, 작은 마을 골목에 나타난 한 마리의 강아지. 하얀 털, 맑은 눈, 어딘가 품이 있었고 길들여진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강아지는 매일 오후 5시 같은 벤치 앞에 와서 앉았습니다. 고개를 들고 골목 끝을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기다렸습니다. 처음엔 며칠만 그럴 거라 생각했지만 강아지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그는 묵묵히 그 벤치 앞을 지켰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사료를 주었고 편의점 사장님은 박스로 집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를 하치라 불렀고 사람들은 그의 존재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 강아지가 기다리는 이유를 아는 사람은 단 한 명. 골목 맞은편 카페를 운영하는 청년이었습니다. 하치는 원래 그의 친구 지후의 반려견이었습니다. 지후는 매일 하치와 산책을 하고 산책의 마지막은 늘 그 벤치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지후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하치는 그날 이후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마지막 기억이 남아있는 그 벤치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하치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눈을 맞으며 때론 배고프고 아팠을지언정 그는 결코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여러 번 하치를 데려가려 했지만 하치는 언제나 그 벤치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이 주인이 다시 돌아올 마지막 희망이었기 때문이었죠. 청년은 결국 작은 푯말을 세웠습니다. 이 강아지는 지금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멈춰서서 그의 기다림을 함께 느껴주세요. 사람들은 그 벤치 앞에서 하치를 바라보며 자신이 잊고 있던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치는 여전히 그 벤치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 기다림이 끝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듯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를 지킵니다. 이 조용한 기다림 속에 담긴 사랑. 그것이 어떤 말보다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도 한때 누군가의 하치였던 적 있지 않았을까요? 제목 아버지와 나. 어릴 적 내 눈에 아빠는 슈퍼맨 같았다. 큰 손으로 나를 번쩍 들어올려 웃게 만들고 거칠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우리 아들 최고지 하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그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런 아빠는 내 기억 속에서 점점 멀어져 갔다. 중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아빠는 갑자기 퇴직을 했다. 내가 알기로는 회사에서 잘린 거였지만 아빠는 항상 내가 나와줬지 그깟 직장 하며 허세 섞인 말을 했다. 하지만 그때부터 집안은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어딘가 날카로워진 아빠는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게 화를 냈고 엄마와 말다툼하는 날이 많아졌다. 나는 그런 아빠를 점점 피하게 되었고 어느새 아빠와 나는 대화를 거의 하지 않게 됐다.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 나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엄마가 몰래 내 교복에 돈을 넣어두는 걸 보고 마음이 아팠기 때문이다. 그때도 아빠는 집에만 있었고 가끔 술에 취해 너는 나 닮지 마라 라는 말을 중얼거리곤 했다. 나는 그 말이 싫었다. 내가 아빠를 닮을까봐 두려웠다. 그래서 더 피했고 더 무시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전화를 했는데 엄마가 받지 않았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집으로 향하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아빠가 길에서 쓰러졌다는 소식이었다. 뇌출혈이었다. 평소에도 두통을 자주 호소하던 아빠였지만 병원에 가자는 엄마의 말에도 남자가 그깟 걸로 하며 웃어넘기던 사람이었다. 응급실 앞에서 엄마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 있었고 나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며칠 후 아빠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하지만 말은 거의 하지 못했고 한쪽 팔다리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렇게 아빠는 병원 침대에 누운 채 나를 바라봤다. 예전처럼 단호하고 무뚝뚝한 눈빛이 아니었다. 뭔가 미안한 눈빛. 말도 못하는 아빠가 내게 전하고 싶은 게 많은 듯한 눈빛이었다. 하루는 병실에서 혼자 아빠와 마주하게 되었다. 어색한 침묵. 그런데 아빠가 천천히 손을 뻗더니 내 손등을 잡았다. 그 손은 어릴 적처럼 크고 따뜻했지만 한없이 힘이 없었다. 왜 그랬어요? 나는 울컥하며 물었다.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 왜 우리를 힘들게 했는지, 왜 그렇게 살아왔는지. 아빠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겨우 입을 움직이며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 말 하나에 갑자기 어릴 적 기억들이 밀려왔다. 퇴근하고도 나랑 놀아주던 아빠. 돈이 없어도 생일 케이크를 사주기 위해 멀리 시장까지 갔다 온 아빠. 학교 운동회에 몰래 와서 내 사진을 찍던 아빠. 아빠는 항상 표현이 서툴렀을 뿐이었다. 그리고 나도 아빠의 그런 마음을 몰라줬던 거다. 그날 이후 나는 자주 병원에 갔다. 아빠의 손톱을 깎아주고 귀를 닦아주고 같이 TV를 보며 웃었다. 예전 같지 않아도 우리는 다시 조금씩 가까워졌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조용히 내 손에 봉투 하나를 쥐어주었다. 아빠가 예전에 네 결혼식 때 써달라고 모아둔 돈이래. 자기는 못 가겠지만 그래도 그날을 위해 준비는 해놓고 싶다고. 봉투 안에는 오래된 통장과 짧은 쪽지가 들어있었다. 우리 아들 미안했다. 그리고 많이 사랑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병실에서 소리내어 울었다. 아빠가 나를 떠나기 전까지 나는 그의 손을 자주 잡아줬다. 우리가 나눌 수 없었던 그 많은 시간을 손끝으로라도 전하고 싶었다. 그리고 지금도 문득 힘이 들고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을 때면 나는 그날 병실에서 잡았던 아빠의 손을 떠올린다. 서툴렀지만 누구보다 나를 사랑했던 그 손. 말보다 먼저 움직였고 표현은 없었지만 늘 곁에 있었던 그 손. 지금은 잡을 수 없어도 내 마음속엔 여전히 따뜻하게 남아있다. 그 손을 떠올릴 때면 나는 다시 걸을 힘을 얻는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린다. 아빠, 나 잘하고 있지? 대답 없는 하늘이지만 왠지 그 손이 등 뒤에서 살며시 등을 떠미는 것만 같다. 지금도 아빠는 그렇게 내 곁에 있다. 말없이, 조용히, 변함없이. 아들로 살아온 나의 시간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제목 잘 못 건져나.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 나는 딸 하나를 둔 평범한 아빠였다. 시작은 우연한 실수였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엉뚱한 번호를 눌러버린 것이다. 어쩌면 운명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여보세요. 아빠. 낯선 목소리. 아마 내 딸 유진이 또래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는 여자아이였다. 넌 아빠 번호도 모르니? 저장이라도 하지. 괜히 내 딸 같아서 핀잔을 줬다. 그런데 아이가 말했다. 아빠 바보, 나 눈 안 보이잖아. 순간
말문이 막혔다. 아, 시각장애가 있는 아이구나. 그 아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어 말했다. 엄마는 앞 싶어갖고 아빠는 언제 와? 너무 반가운 말투에 잘못 걸린 전화라고 말하기가 미안해졌다. 나는 얼버무렸다. 아빠가 요즘 좀 바빠서 그래 일 마치면 들어갈게. 그래도 며칠씩 안 들어오면 어떡해? 엄마는 베개 싸움 안 해준단 말이야. 미안 오늘은 꼭 갈게.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다. 애가 실망할까 봐 했던 말이지만 결국엔 거짓말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그날 저녁 다시 전화가 울렸다. 낮에 잘못 걸었던 그 번호였다.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죄송합니다. 아이가 아빠한테서 전화가 왔다고 해서요. 나는 상황을 설명했다. 제가 낮에 전화를 잘못 걸었는데 아이가 오해한 것 같아요. 혹시 제 딸한테 아빠라고 하셨나요? 아까부터 아빠가 온다며 기다리고 있어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사실 애 아빠가 한 달 전에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거든요. 딸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가 있어서 아빠가 더 살갑게 챙겨줬던 터라 아빠에 대한 정이 참 깊어요. 한참 말을 잇지 못하던 그녀는 조심스레 부탁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제 딸한테 아빠가 오늘도 못 간다고 한마디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잠도 안 자고 기다리는 게 안쓰러워서요. 애 이름은 김수연이에요. 5분 뒤에 전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어딘가 마음이 쓰였다. 책임감 같은 것도 느껴졌다. 5분 뒤 다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아빠야. 수연아, 뭐해? 아빠 왜 안 와? 아까부터 기다렸는데. 아빠가 일이 생겨서 오늘은 가기 힘들 것 같아.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해? 아빤 나보다 일이 그렇게 좋아? 울음을 터뜨리는 수연이에게 나도 모르게 말했다. 미안. 2밤만 자고 갈게. 진짜지? 꼭이다. 2밤 자면 꼭 와야 해. 그날 밤 다시 수연이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고맙다고 아이에게는 그냥 못 간다고만 해주면 된다 했는데 난 2밤 뒤에 간다고 해버렸다. 그날 이후 수연이와의 통화는 계속됐다. 한 달에 2번씩. 어느 날 수연이가 물었다. 아빠, 외국 어디에 있어? 사우디아라비아. 거기서 뭐해? 건설 현장에서 빌딩 짓고 있지. 어릴 적 내 아버지가 진짜로 사우디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 기억을 꺼내어 수연이에게 이야기해줬다. 그렇게 1년, 2년, 시간이 흘렀다. 유진이 선물을 살 때마다 수연이 것도 함께 챙겨 택배로 보냈다. 전화로만 이어진 가짜 아빠의 인연은 그렇게 계속됐다. 그리고 어느새 수연이의 맹아학교 졸업식 날이 다가왔다. 이번만큼은 목소리로만 축하하기가 너무 아쉬웠다. 양복을 차려입고 비록 수연이는 볼 수 없지만 정성껏 준비해 졸업식장으로 향했다. 꽃을 들고 교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수연이 엄마가 다가왔다. 처음 만나는 자리였다. 몇 번이고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며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에 나도 괜히 쑥스러워 고개를 돌렸다. 잠시 후 졸업장을 받아든 아이들이 하나둘 나오는 가운데 단번에 수연이를 알아볼 수 있었다. 수연아, 누가 너 찾아오셨어. 맞춰봐. 엄마의 말에 의아해하던 수연이 앞에 나는 꽃다발을 안겨주며 말했다. 수연아, 축하해. 그 순간 수연이는 갑자기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다. 예상치 못한 반응에 모두가 놀랐다. 수연이는 손을 더듬어 나를 꼭 끌어안으며 말했다. 아빠, 이렇게 와줘서 너무 고마워.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도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알게 됐다.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이쁜 딸을 둘이나 둔 정말로 행복한 아빠였다는 걸. 제목 어머님께 드리는 편지. 어머님, 잘 계시지요? 오늘은 어머님이 떠나신 지 꼭 1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렀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아직도 문이 열릴 때마다 공주야 엄마 왔다 하시며 들어오실 것만 같아요. 어머님 처음 시집 온 날이 생각납니다. 신랑이 늦둥이다 보니 어머님과 저 사이엔 50년 넘는 나이 차이가 있었죠. 그래서 처음엔 조금 낯설고 어려웠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제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따뜻함을 처음으로 느끼게 해주신 분이셨어요. 어릴 적 불안한 가정에서 매일 울며 자란 저에게 어머님은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게 어떤 건지 보여주셨지요. 과거를 들은 후 눈물 글썽이며 하루라도 빨리 데려오고 싶다고 하시던 어머님. 자신이 모아두신 통장을 내밀며 이걸로 필요한 거 사서 오너라 하시던 그 따뜻한 손길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렇게 저는 신랑이 살던 집을 정리하고 어머님과 함께 살기로 마음먹었어요. 며느리가 아니라 진짜 딸로 받아주셨기에 가능한 결정이었죠. 어머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되셔서 5아이를 혼자 키우시면서도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신 분, 그 마음 씀씀이와 인내심.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치매가 찾아오고 나서 제가 어머님을 돌보게 되었지만 돌이켜보면 오히려 제가 더 많은 걸 받았던 시간이었어요. 똥오줌 받아내고 간이 침대에서 쪼그려 잠들고 남편 옆에서 단 한 번도 자지 못한 4년이었지만 그 시간이 힘들지 않았던 건 어머님이 제게 주셨던 사랑 때문이었어요. 명절날 실수한 저를 1초도 망설이지 않고 감싸주시던 분, 초콜릿 먹지 말라며 등짝을 툭 치시고는 밖에 나갔다 오실 때 꼭 군것질거리 사오시던 분, 그리고 어느 날 같이 술 한잔하다 울고 있는 제 손을 잡고 처음부터 네가 내 딸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노 하시며 함께 울어주셨던 분. 그날 이후 저는 정말 어머님을 엄마로 여기게 되었어요. 치매가 깊어졌을 때도 어머님은 늘 고왔습니다. 험한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순한 아이처럼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아른거려요. 어느 날 제가 누구냐 물으시길래 어머님 딸이에요 했더니 그럼 있지 우리 막내딸 하시던 그 말씀에 그만 눈물이 터지고 말았어요. 정말이었구나. 어머님 마음속에서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진짜 딸이었구나. 네가 내 제일 아픈 손가락이다 하시던 말씀이 그제야 가슴 깊이 와 닿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더 잘해드릴 걸 그랬어요. 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그 말을 못했을까요? 치매로 힘들어 하셨을 때 형님이 도와드리겠다 하셨는데 괜히 서운한 마음에 미워하기도 했었죠. 이제 와 생각하면 그조차도 제가 다 했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어머님 이불 속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제 손에 쥐어주시며 귓속말로 말씀하셨죠. 아침에 옆방 할매가 떨어뜨린 거 아무도 모르게 네 만난 거 사무거라. 그날 하루 종일 자식들이 다녀갔는데 그 돈을 저에게 주기 위해 꼭 쥐고 계셨던 어머님 마음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벽에 화장실을 다녀오신 어머님을 확인했을 때 조용히 잠든 채로 이 세상을 떠나 계셨습니다. 장례 기간 동안 감정이 북받쳐 쓰러지기도 했고 어머님 가시는 길에도 끝까지 지켜드리지 못한 게 지금도 마음에 남아 있어요. 하지만 그날 어머님을 닮아 따뜻한 가족들과 서로 부둥켜 안고 약속했습니다. 어머님 안 슬퍼하시게 우리 서로 다정하게 오해 있게 살아가자. 어머님 요즘도 까만 비닐봉지만 보면 눈물이 납니다. 늘 초콜릿과 사탕을 담아 오시던 그 검은 봉지요. 어머님이 마지막으로 제게 쥐어주신 꼬깃꼬깃한 10,000원 한 장. 지금도 베개 밑에 넣고 잠이 듭니다.
혹시 오늘 밤 어머님 꿈에 나타나시면 꼭 말씀드릴게요. 사랑해요. 엄마. 정말 감사했어요. 다음 생에 또 만나게 된다면 이번엔 처음부터 어머님의 딸로 태어나고 싶어요. 그게 너무 큰 욕심일까요? 부디 이번 생에서 고생 많으셨던 어머님. 다음 생엔 고생 하나 없이 사랑만 듬뿍 받으며 따뜻하게 사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언제나 그리운 며느리이자 딸이었던 제가